3월 18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크립토 이코노미 태동하는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를 쓰신 박소연 부장님께서 3프로TV에 나오셔서 이 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그리고 제가 3프로TV를 보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암호화폐의 수혜주라고 생각하는 주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핫하다 보니 신문기사에 비트코인 관련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의 댓글을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이 꼭 있습니다. 그건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나서는 순간 비트코인은 폭락할 것이니 암호화폐에 손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암호화폐가 미국의 경제에 해가 되는 것인지, 그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암호화폐가 미국의 이익에 많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없앨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우선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2018년 2만 달러에서 4천 달러까지 80%가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2020년 코로나19 직후 화려하게 부활하며 제2막을 열었다고 보고서는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6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더리움도 저점 대비 2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과거 투기의 대명사에서 현재는 하나의 시스템이자 생태계로 부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이 있습니다. 중국은 인민은행과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하기 위해 광둥성 선전시를 비롯한 4개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시범 실시에 사용된 디지털 위안화의 규모는 2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이 넘으며 결제 건수도 400여만 건에 달합니다. 인민은행은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해외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즉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뒷받침하는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외환을 실시간으로 역외 거래하는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앙은행 다자 디지털 통화 가교 멀티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브릿지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러자 미국도 나섰습니다. 즉 중국과 미국의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통화감독청에서는 의견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미국 은행들이 앞으로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망을 통해 정식 결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은행들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첫째, 블록체인이 미국의 본원통화 M1으로 인정받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는 뜻이고, 둘째, 블록체인이 은행의 독점적 고유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보고서는 미국은 개방형에 가까운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해 생태계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rivate와 public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내부 재고 관리용으로 블록체인을 만들었다면 이는 폐쇄형입니다. 즉 미리 허가를 받은 사용자만이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은 개방형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검증을 통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폐쇄형입니다. 중국 인민은행 등 미리 정해진 주체만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위안화의 입력이나 운영 등에 중국 인민은행 등 허가된 사용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달러는 개방형을 지향하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다음 구조를 봐야 합니다. OCC의 발표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 1대1로 패그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서 유동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미국 달러가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 지배력이 확장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여기서 잠깐 3프로TV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자이신 정프로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달러가 지금까지 패권을 가진 이유는 달러로 석유를 결제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무역을 할 때 달러라는 하나의 통일된 통화를 사용하였기에 패권이 생기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이 달러 저 달러 만들고 쓰인다고 해서 그게 달러에 패권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인정하는 하나의 코인이 있으면 그 코인이 패권을 가진 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코인들이 다 같이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 미국의 패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자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님께서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달러 헤게모니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금융 헤게모니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디파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즉 탈중앙화 또는 탈금융입니다. 지금까지는 FRB나 은행 같은 중개기관이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런 중개기관을 믿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 이러한 중간 청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노드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중간 청산소를 믿고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믿고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타 프로그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사실 저는 이 답을 듣고 질문자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는 여러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되면 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고 묻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답은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프로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대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코인 한 개의 가치가 일정한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중에 테더가 있습니다. 테더의 가치는 1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120여 개 기업이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모두 달러에 연동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사용하는 것은 1달러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달러가 확실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달러는 사용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전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달러의 저변을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미개척지는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의 일부 저개발 국가들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달러의 사용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금융 인프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을 사용할 수 있어야 달러로 환전도 하고 사용도 하는 것인데 은행이 없으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 인구의 절반이 은행 통장이 없고 동남아 인구의 40%가 은행 통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달러를 사용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은행이 없는 저개발 나라에서는 통상 핸드폰이 은행 역할을 합니다. 즉 핸드폰으로 돈을 받고 핸드폰의 QR코드 등을 통해 결제를 합니다. 여기서 페이스북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도나 아프리카 사람들도 모두 페이스북을 사용합니다. 만약 페이스북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인도나 아프리카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자연히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의 저변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발행이 되지만 모두 달러에 연동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20여 개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코인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 달러가 디지털 세상에서도 기축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나 아프리카처럼 은행 시스템이 미미한 곳에서도 모바일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시키면 달러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자연히 디지털 통화의 패권도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같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디지털 세상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은 엄청난 달러를 발행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양적
완화한 달러를 중국과 일본이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산품을 수출한 중국이 이 돈을 받아주지 않았거나 또는 일본이 미국 국채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미국의 경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또다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로 늘어난 달러를 누군가가 받아줘야 하는데 마침 암호화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암호화폐를 구매합니다. 테더 한 개는 1달러입니다. 즉 테더 한 개를 발행할 때마다 1달러씩 은행에 잠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더를 한 개 발행할 때마다 1달러씩을 은행에 예치해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달러를 잠기게 해서 달러 가치의 하락을 막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미국 경제에 있어 꼭 필요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는 페이스북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왓츠앱도 페이스북의 계열사입니다. 왓츠앱은 카카오톡의 원조입니다. 카카오톡은 독창적인 모델은 아니었고 왓츠앱을 벤치마크한 것입니다. 왓츠앱은 2009년 초반에 출시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전 세계에서 6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아메리카 대륙뿐 아니라 유럽 전역과 인도 등 아시아에서도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지구인들 중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중 최소한 하나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시킨다면 그 파괴력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디지털 화폐의 패권 유지라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집니다. 향후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고 가정해보면 우리는 페이스북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수혜주는 페이스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그 분량이 방대하므로 다음에 시간을 내서 나머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흥미를 위해 왜 우리나라는 2017년에 암호화폐의 거래를 거의 금지하다시피 해야만 했으며 또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지개를 켜면서 본격 상승을 시작하던 시기는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가 큰 인기를 끌자 중국 당국은 암호화폐의 신규 발행과 거래를 원천 금지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정부는 빗썸이나 코이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차명으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즉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몽룡이라는 사람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로 돈을 넣고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했고 다시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 성춘향이라는 이름의 은행 계좌로 돈을 넣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중국 사람들이 대거 우리나라로 몰려와 차명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였습니다. 즉 중국의 계좌에 있던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거래소로 옮겨서 매도한 후 원화로 인출하였고 이를 달러로 바꿔서 출국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는 암호화폐만 계속 쌓여갔고 반대로 달러는 해외로 계속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2017년 가을을 넘어 겨울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의 거래가 폭발적 신드롬을 일으켰고 너도 나도 암호화폐 거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암호화폐의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최대 50%가 더 비싼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시세 차이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아비트리지, 즉 재정거래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로 돈을 환전해서 해외로 보낸 다음 해외의 지인에게 부탁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다시 그 암호화폐를 우리나라 거래소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암호화폐를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팔아서 수익을 내는 기법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15,000달러이고 해외에서는 10,000달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지인인 스미스에게 10,000달러를 보내 비트코인 한 개를 구매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한 개를 구매한 스미스가 다시 국내의 홍길동에게 비트코인을 보냅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받은 홍길동은 이를 국내에서 15,000달러에 판매합니다. 그러면 불과 2, 3일 만에 50%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재정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증가하자 우리나라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만 점점 더 쌓여갔고 반대로 달러만 해외로 계속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우리 정부에서는 급하게 실명 거래 등 거래소에 큰 제한을 가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게 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암호화폐의 정부 정책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거래소를 가질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또 디지털 화폐에서 기축통화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놓친 것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세계 1위의 거래소는 우리나라의 빗썸과 업비트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거래소들을 잘 발전시켰다면 아마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거래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금년 4월에 나스닥 최초로 직상장을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2020년 기준 이용자는 4,300만 명에 이르며 누적 거래액은 4,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12조 원에 이릅니다. 나스닥에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그 당시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 플랜에 의한 육성 정책을 펼쳤다면 지금쯤은 아마도 나스닥에 상장하는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의 회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몸집을 불려 미국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을 하였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플랫폼이 되었을 것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과 같은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아주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를 가질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향후 블록체인 사업이 필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개방형 블록체인망을 만들었고 각자의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가 만든 코인은 라인잉크이고 카카오가 만든 코인은 클레이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억압적인 폐쇄 정책 때문에 이들 업체들은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해외로 나가서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개방형 블록체인은 코인의 활성화가 필수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술 회사들이 개방형 블록체인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줬다면 그래서 이들이 코인을 개발하고 또 이 코인들을 자사 플랫폼에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면 그래서 세계 제1의 글로벌 거래소로 성장한 빗썸이나 업비트에 상장을 했다면 우리나라 암호화폐는 이더리움과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디지털 기축통화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는 암호화폐를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수출 몇백만 달러를 더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경제에 큰 힘을 실어줬을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중 암호화폐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책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